네, 안녕하세요. 초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 파트 후반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문제들은 제시문의 길이가 좀 길고요. 문제가 2개씩 걸려있는 세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시문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시문의 길이와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상 무관하고요. 제시문의 길이와 제시문의 난이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하는 총 양으로 따져본다면 어차피 문제가 2개씩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의 부담을 무리하게 더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일수록 더 자신감 있게, 더 집중력 있게 푸는 연습 반복하신다면 변별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종류, 제시문의 길이, 제시문의 첫인상 이런 것들에 심리적으로 압박받지 마시고요. 각각의 제시문을 온전하게 읽어내는 연습 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독해 점수 훨씬 더 상향 조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에, 어느 정도 난이도에, 어느 정도 깊이의 글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글들을 얼마만큼 읽었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민감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14에서 1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제시문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고 했으니 이런 식의 문제들은 사실상 가 읽고 1번, 나 읽고 2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죠.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이 1번일 때와 정답이 5번일 때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정답 맞추실 수 있어야 되겠죠. 15번 같은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 결국 14번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5번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제시문 내용 확인해 가면서 14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가달락 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을 보호했던 갑옷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기원전부터 중세시대까지는 적의 화살과 칼을 막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이나 두꺼운 천, 그리고 사슬 등으로 만든 갑옷이 사용되었고요. 그러나 총, 포탄과 같은 전쟁 무기가 개발되면서 근대 이후에는 갑옷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총탄이나 포탄의 파편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방탄복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한 큐에 읽어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글이었고요. 이전엔 갑옷을 썼는데 최근에는 방탄복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방탄복 언제 어디서 먼저 만들어졌는가라는 문제 제기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방탄복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렇죠. 이전에는 갑옷으로 충분했는데 무기가 개발되면서 방탄복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1번 선택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달락 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방탄복을 제작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겁니다. 1866년 병인양요에서 프랑스와 전투를 치른 조선은 서양 총기의 위력에 크게 놀랐고요. 이에 흥선대원군은 총탄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의 제조를 명했고 무기 제조자들은 면갑 또는 철갑 등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 이들은 총탄이 무명 12겹을 뚫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명 13겹을 겹쳐서 면제배갑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섬유를 여러 겹 겹쳐서 총탄을 막는 원리는 현대의 방탄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후 면제배갑은 신미양요 때 실제로 사용되었는데 총탄을 막을 수는 있었는데 너무 덥고 물과 불에 약해서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인 연도 같은 것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각각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는 문제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아주 디테일한 지점을 다루지는 않으니까 흐름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방탄복인 조선의 면제배갑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2번 선택지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달락 보도록 하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탄복이 개발되었으나 소재의 한계로 무게 대비 방어력이 좋지 못해서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고요. 이후 질기고 탄성이 뛰어난 합성 섬유가 개발되면서 방탄복은 혁신적으로 변화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듀폰사에서 개발한 케블라는
아라미드 섬유의 일종으로, 아라미드 섬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 섬유의 일종으로 동일한 굵기로 만들었을 때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았다. 케블라로 짠 천을 겹치면 총알이 그물망에 걸리듯 엉켜들어서 섬유를 뚫을 수 없으므로 방탄복 제작 소재로 적합했다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DSM사가 개발한 폴리에틸렌 계열의 섬유인 나이니마 같은 경우에도 강하고 가벼워서 방탄복 소재로 널리 사용되었고요. 따라서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섬유가 개발되면서 방탄복에 적합한 소재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섬유는 케볼라보다 탄성은 떨어지지만 충격 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섬유 개발에 따른 방탄복의 친화,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거니까 역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라제시문까지 봐야 되겠네요. 더 이후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섬유로만 제작된 방탄복 역시 여전히 방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방탄복은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세라믹이나 강철로 된 방탄판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뻣뻣한 섬유에 무거운 방탄판을 추가하다 보니까 활동성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전단농 화유제라는 특수 물질을 사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고요. 이 물질은 말랑말랑한 젤리 같지만 충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저항이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옷감에 섞어서 방탄복을 제작하면 평소에는 편하게 입고 다니다가 유연해서 총을 맞을 경우 그 부분만 단단하게 굳어져서 총알을 막아낼 수 있다. 굉장히 신기한 소재가 등장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 섬유를 보완한 방탄 소재의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요. 요즘에는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어서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젤리 같지만 충격받으면 딱딱해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합성 물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천연 물질을, 천연 섬유를 보완한 방탄 소재의 개발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야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앞부분의 내용들이 워낙 가볍고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읽기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빨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15번 문제에서 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14번에만 집중해서 후다다닥 읽는 방식으로 독해하는 것,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닐 거라는 것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마달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편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한 최첨단 방탄복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탄복은 탄성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와 탄성률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기존의 방탄 소재보다 훨씬 강하고요.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은 그래핀을 여러 겹 쌓은 방탄용 소재를 공개했는데 이를 활용하면 100만 장 이상 겹쳐도 두께가 요만큼 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얇고 가벼우면서도 방어력이 뛰어난 방탄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재들이 몇 개 나와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충의 흐름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선택지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5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 나이니마는 케블라나 그래핀보다 탄성률이 낮은 소재라는 것 제시문 내용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부분의 내용 보시면 케블라, 나이니마도 강하고 가벼워서 방탄복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케블라보다 탄성력 떨어지지만 충격 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했으니 케블라보다 부족한 것, 탄성력이 떨어지는 거 알 수 있고요. 이후의 내용 보시면 선택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탄성률이 높은 소재였으니까요. 당연하게도 1번 선택지 제시문과 일치해서 정답으로 고르기 어렵겠습니다. 방어 기술의 발전은 공격 기술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4번에 1번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15번의 2번 선택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15번에 3번 보도록 하죠. STF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유연한 상태가 유지된다. 여기 앞부분에 STF 확인할 수 있었죠. 전단농 화유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말랑말랑하지만 충격받으면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역시 3번 선택지 제시문과 일치하는 것 알 수 있겠고, 현재 사용되는 방탄복은 섬유를 여러 겹 겹쳐서 총탄을 막는 원리를 사용한다. 앞부분에 면제 배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섬유를 여러 개 겹쳐서 방탄복을 만드는 원리는 현재와 유사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4번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제 배갑은 방탄 기능이 미미했으나 방탄 기능 뛰어났죠. 방수력이 탁월해서 방수력이 부족한 게 문제였었죠. 따라서 여기까지 보면 정답이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선택지의 순서와 제시문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서 막 왔다 갔다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의 제시문, 요 정도 난이도, 요 정도 복잡성의 제시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만 뭐였지? 라고 확인하고는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에서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 문제는 16번 문제의 경우 윗글을 논리적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거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17번 역시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 일치 문제 확인 가능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 논리적 순서대로 우리 문장 배열, 문단 배열 문제 함께 해결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은 하실 수 있는데요. 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풀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문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논리적 순서를 배열해 가면서 우리가 제시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각각의 해당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개개인은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 걸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개개인들이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나달락 보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매튜 베리가 집필한 동화 피터팬에는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좇는 주인공 피터팬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와 나를 읽고 나서 뭐가 먼저 와야 하는가, 어떤 게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인가 라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내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 시작해도 되고 나로 시작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가를 읽었을 때 오늘날 뭐 이러한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우선일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를 보시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가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가를 선택하실 확률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죠. 가 다음에 다가부터 가 다음에 라가부터 이걸 확인해야 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시면 오늘날 무한경쟁 시대에서 개개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 다방면에 걸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주변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사회에서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갖고 살아간다.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갑자기 과도한 기대를 받아서 압박감과 부담감이 축적되면 이 모든 것을 회피하고자 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터팬 증후군 증상을 보이게 된다. 그럼 이 뒤에는 피터팬 증후군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라를 보시면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대개 부정과 퇴행 증상을 보인다라고 했으니 가 다음에 라가 오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무조건 높겠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르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99%의 문제는 사실상 2번 선택지를 답으로 만들어 놓는 문제가 대부분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좀 트릭을 숨겨 놓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서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지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기까지를 다 확인하고 끝까지 확인하고 이 2번 선택지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 3, 4번 중에서 다시 정답을 골라내야 하는 수순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요. 여러분들도 혹시 틀리셨다면 실망 너무 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최대한 독해력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독해 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장 배열 문제, 문단 배열 문제는 검토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좀 가져가 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변별력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저와 함께 공부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정말 변별이 되는 0.1%만 맞추는 그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모를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되는 우선순위 문제로 이 문장 배열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요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가 다음에 라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다를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대개 이런 증상 보이고요. 부정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퇴행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울거나 화를 내는 등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특정 행동을 시행한 이후에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만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합리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모습을 상상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보내는 백일몽 등의 증상을 방어 기제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은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순서 따라서 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작은 일부터 자신의 힘으로 선택하고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은 어렸을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리치료로 원인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라 다음에 다가 붙는 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 선택지 따라서 나를 붙여볼게요. 나를 보시면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매튜 베리가 집필한 동화 피터팬에는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줬는 주인공 피터팬이 등장한다 라고 했으니 이제 이 지점에서 점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 다 다음에 나가 붙는 것이 어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알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검토의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의 지점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즉 독해력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그 핵심적인 한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확 이 점수상의 변별력을 크게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읽고 보면 사실상 나단락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단락 다음에 마단락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확정할 수 있는데요. 2번 선택지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한 번에 되지 않는다. 99%의 학생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4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순서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다 다음에 나가 붙는 것이 어색하다라는 것을 후행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는 거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요.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공한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합리화가 아니라 백일몽이라는 거 제시문 통해서 확인했으니까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알 수 있겠고요. 2번 선택지 보시면 피터팬은 현실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웬디에게 의지가 되는 성격의 캐릭터라고 했는데 제시문 부분 보시면 현실 도피적이고 웬디를 엄마처럼 여기고 의존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시면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인이 성공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과도하게 받으면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이
나쁜 게 아니죠.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의 문제니까요. 3번 선택지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피터팬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그렇죠. 당사자가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역시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 선택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7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타인에게 의존적인 남성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 제시문 내용 통해서 그렇죠.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답이 5번이라는 것 알 수 있겠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자체가 높다고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문제를 확정하기까지, 정답을 찾아내기까지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꽤 오랜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쓰기 시작했다면 일단 정답을 맞추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8에서 19번 보시면요. 문제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일치 문제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것 골라라 라고 했으니 우리 추론 문제 그대로 일치하는 일치 문제로 치환해서 풀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그냥 기억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시문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될 테니까요. 기억 부분 나오면 기억 부분 먼저 19번 먼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중세 유럽에는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식품 보존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먹는 육류 중 하나였던 돼지고기를 보존하거나 요리하기 위해서는 후추나 정향, 육두구와 같은 향신료가 필요했는데요. 향신료를 이용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더 좋아졌기 때문. 한편 향신료는 약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14세기 중엽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에 사람들은 흑사병 예방을 위해서 향신료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신료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향신료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요. 생산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곤 했다. 15세기에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로 가는 무역로를 장악한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 제노바를 비롯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유럽으로 돌아오는 향신료의 무역을 독점했고요. 유럽에서 향신료를 비롯한 이러한 동방의 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상인들과 이탈리아 상인들은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직접 동방에 도달할 수 있는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지리학과 천문학, 조선술의 발달, 나침반의 사용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면서 15세기 후반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러한 뭔가 동방으로 직접 가고 싶은 욕망은 이 향신료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기 신항로 개척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나라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바스톨로메우 디아스는 1488년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발견했고요. 바스코 다 가마는 98년에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달하는 항로를 개척해서 향신료 무역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한편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92년에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형설을 바탕으로 동방을 찾기 위해 서쪽으로 항해하면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고요.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신항로 개척에 나선 마젤란의 경우 대서양 횡단, 신대륙 남단과 태평양을 지나서 필리핀 도착했지만 원주민에게 살해당했고 그의 일행이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서 에스파냐로 귀환해서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항해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신항로 개척과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유럽이 향신료, 차, 담배, 감자, 옥수수 등과 이러한 동양과 신대륙의 다양한 산물을 직접 들여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무역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 연안으로 옮겨졌다. 또한 이 시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금이나 은이 유입되어서 유럽의 물가가 치솟았던 가격혁명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는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나 유럽이 세계 각지로 영향력을 확대해감에 따라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서 순환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향신료부터 시작해서 향신료로 인해서 중간 무역상이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자 직접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이 직접 항해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탐험가들이 실제로 이러저러한 항로를 개척했고, 그 결과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유럽에서 대서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들을 설명하고 있는 글, 이러한 글의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치하지 않는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네, 1번 선택지 보시면 바스톨로메오 디아스는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제시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디아스는 희망봉을 발견했고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에 도달하는 항로를 개척했다라고 했으니 디아스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 개척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1번 선택지 제시문과 일치하는 것 알 수 있겠고요. 2번 보시면 신항로 개척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 그렇죠. 그 향신료 너무 비싸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인,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제시문의 초반부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가격혁명, 상업혁명 이런 것들과 그렇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3번 선택지도 제시문과 일치하는 것 알 수 있겠고, 서유럽 국가의 신항로 개척으로 지중해 중심의 무역이 쇠퇴하였다. 지중해에서 어디로? 그렇죠. 대서양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이끄는 선단의 항로는 지구 구형설을 반증했다라는 건데요. 반증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반증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린 분들과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틀린 분들, 완전히 다른 성격의 오답 사례인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쪽에 속하는지, 만약에 틀린 분들 계시다면 어떤 쪽에 속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증, 방증 뭐 이런 식의 유사한 단어들 한 번씩 찾아보는 기회를 가지셔야 될 분들과 정확한 제시문 독해 다시 한번 꼭 해보셔야 될 분들 나누어서 각각의 유형별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기억에 대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것 같이 한번 볼까요? 육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첨가물, 그렇죠.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생산지가 유럽으로 확장되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일단 생산지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직접 무역을 한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같은 경우 직접 무역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추론할 수 없는 것. 정답이 2번. 2번인 이유는 추론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치하지 않아서라는 것 그대로, 우리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제시문과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20에서 2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 보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윗글이 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윗글의 내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역시 일치하는 거 골라라 라는 문제니 결국 제시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강요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제시문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03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보수적인 성격의 살롱전과 성격을 달리한 살롱 도톤이 창설되었는데요. 살롱 도톤 이전에도 진보적인 성향의 전시회인 앵대팡당이 있었으나 심사제도가 없어서 작품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진보적 작품들을 받아들인 살롱 도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럼 살롱 도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시회, 전시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화단이 여느 때보다 활기를 띠던 1905년 제3회를 맞이한 살롱 도톤의 7번 전시실에서 야수파가 탄생한 것이고요. 당시 살롱 도톤의 7번 전시실 벽에 걸린 작품을 본 비평가 이 사람이 전시실 중앙에 있던 알베르 마르크의 고전주의 양식 청동 조각에 대해서 야수의 우리에 갇힌 도나텔로라고 평가한 것에서 야수파라는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리야? 이렇게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야수는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랭을 중심으로 한 작가들의 강렬한 색채와 거친 선이 뒤범벅된 작품들을 일컫고요. 그들이 그린 빨간 하늘과 파란 나무들이 있는 풍경화, 노란색과 초록색의 얼굴을 한 초상화는 기존의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에 익숙했던 대중과 비평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다. 그럼 뭔가 살롱 도톤에서 새로운 경향의 엄청나게 획기적인 작품들이 등장했는데 그런 작품들을 이 사람이 야수파라고 네이밍했다라는 거고요. 야수파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아주 강렬한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제서야 좀 정리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수파 작가들은 아카데미즘에 저항해서 새로운 기법을 추진하고자 이런 순수한 원색을 정열적으로 사용해서 캔버스의 개성을 대담하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색채를 강하게 좇는 야수파의 표현 방식은 색채에 대한 전통적인 사실주의 체계를 완전히 깨뜨렸고, 그뿐 아니라 명암과 양감을 고려하지 않은 평평한 색조, 두꺼운 윤곽선으로 인해 단순화된 형태, 색채 효과로만 이루어진 공간 구성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야수파는 점과 색, 형태를 이용해서 화폭이라는 공간에 하나의 자율적인 세계를 형성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그림들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떠오르실 수 있겠고요.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뭔가 되게 강렬하고 세게, 진하게 그린 류의 어떤 그림인가 보다라는 정도로 상상이 가능한 설명 되겠습니다. 이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강렬한 색채와 과격한 정신의 표현은 고흐의 영향을 대상에 예속되지 않는 색과 형태에 의한 조형 질서는 고갱이나 나비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성이나 의지보다는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수파는 인상파나 신인상파의 타성적인 화풍에 반대하는 젊은 작가들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여겨집니다. 명확한 목적의식이나 목표 없이 결성되었음에도 포괄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자아 표출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야수파 운동은 1906년 앵데팡당에서 정점에 다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수파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상이한 양식 발전 과정에서 거치는 일시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1908년 무렵부터 작가 개개인의 독자적인 방향으로 분산되면서 저절로 사라졌다. 굉장히 기간이 짧으네요. 6년, 8년, 그렇죠? 야수파는 짧은 활동 기간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유파가 아닌 표현주의의 일종으로 또는 후기 인상주의로부터 이어진 회화적 실험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입체주의와 추상미술 등 현대미술에 영향을 주면서 20세기 미술의 포문을 연 첫 번째 회화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즉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수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었고요. 그렇다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이해해보죠. 기베르티, 브루넬 레스코와 함께 르네상스 초기의 3대 조각가로 여겨지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조각가 도나텔로는 이러이런 작품들과 같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문화적 교양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표현을 주도했던 도나텔로는 나무나 청동, 대리석 등 조각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사람의 형체를 극도로 세밀하게 새기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도나텔로의 작품은 자연주의 전통과 고전 형태미에 기초하면서 점차 사실주의, 공간의 깊이를 창출하는 혁신적 기법으로 입체감과 촉감을 걸출하게 표현하면서 근대 조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으니 이 글에 의하면 도나텔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실적인 기법으로 어떤 재료와 상관없이 굉장히 사실적인 기법으로 조각을 한 사람이다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나텔로가 이끌었던 인본주의적 표현 방식을 계승한 야수파, 전혀 아니죠. 야수파는 완전히 자기 멋대로 그림, 빨간 얼굴 이렇게 그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1번 선택지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으로 볼 수 없겠고요. 2번 보시면 7번 전시실 벽에 있던 작품과 도나텔로 작품에 대한 루이 복셀의 평가는 동일했다. 아니죠. 전혀 다른 것. 여기는 완전히 사실적이고 여기는 완전히 사실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진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루이 복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야수의 우리에 갇힌 도나텔로라고 했으니 그 도나텔로가 야수의 우리에 갇혀있다.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법에 갇혀있다라는 형태로 평가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평가를 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루이 복셀은 이 마르크의 청동 조각을 도나텔로의 작품과 같이 사실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글의 경우 제시문을 통해서 봤을 때 루이 복셀은 알베르 마르크의 고전주의 양식 청동 조각에 대해서 야수의 우리에 갇힌 도나텔로라고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알베르 마르크와 도나텔로가 모두 다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실주의라는 공통점이겠고요.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이 3번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고르라는 문제는 제시문이 맞다고 칠 때, 제시문의 내용이 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제시문의 내용에 보기의 내용이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훨씬 더 정답을 빠르고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치 여부가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지점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점색, 형태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야수파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명암과 양감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무시한 형태라고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1번 일치하지 않는 것. 야수파는 독립적인 유파가 아니라 입체주의로부터 파생된 회화적 실험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 입체주의로부터 파생된 회화적 실험이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 보시면 표현주의의 일종 또는 후기 인상주의로부터 이어진 회화적 실험의 하나로 여겨진다라고 했으니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3년에 살롱 도톤이 조직되기 전에는 진보적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품의 그 수준이 들락날락한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제시문의 초반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보시면 야수파는 인상파 또는 신인상파의 화풍을 거스르는 젊은 작가들에 의해 뚜렷한 목표 없이 조직되었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죠. 우리가 제시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의식이나 목표 없이 결성되었음에도 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답이 4번 된다는 것 알 수 있겠고,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그 정답이 제시문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치 문제를 주제 묻는 문제로 치환해서 풀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지역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선택지와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선택지를 바라볼 때의 어떤 그 집중력의 차이는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적인 부분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일치하는 선택지가 4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22에서 23번 문제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23번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 결국 제시문의 내용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시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제 에너지 효율은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기계의 에너지 효율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100% 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엔진에서는 불필요한 열이 만들어지고요. 그뿐 아니라 굉장한 소음과 진동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계가 가동될 때는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따라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전기로 바꿔 쓰는 기능을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열전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현재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열 교환기를 이용해서 각종 공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열도 에너지니까 일단 버려지는 에너지를 거둬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자제품처럼 규모가 작은 기계는 열 교환기보다 더욱 구조가 간단하며 크기 변환도 용이한 열 회수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때 열 전소자가 그 답이 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의 전자들은 온도가 낮은 물체의 전자들보다 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데, 두 물체를 연결할 경우 온도가 높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흔들림이 온도가 낮은 물체의 분자도 흔들리게 만들어주면서 이와 함께 전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 열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열전 소자는 열전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요. 열전 소자는 기존의 폐열 회수 시스템과 달리 비교적 온도가 낮은 폐열을 회수할 수 있고요.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과 같은 소량의 열도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과 더불어 진동이나 충격에서 비롯되는 운동 에너지 역시 에너지 하베스팅의 주요 대상이고요. 이 에너지 하베스팅의 경우 압전 효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전 효과란 진동이나 충격 등의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현상. 가스레인지 조절 레버를 돌려서 압전체 압력을 가할 경우 전기가 생성돼서 불꽃이 튀는 것이 바로 압전 효과라는 겁니다. 압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실내든 실외든 기계의 진동만 있으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편리, 또한 단위 면적당 낼 수 있는 전력량이 많아서 다른 에너지 하베스팅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편,
앞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의 경우 대규모의 발전기부터 소형 전자제품에까지 적용하려는 노력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파나 심장박동, 혈압 등 각종 인체의 미세한 진동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광전 효과나 RF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 하베스팅이 존재하고요. 광전 효과란 금속 등의 물질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일 경우 전자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통해서 전기 생산 가능하고요. 광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낮에 모은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는데요. 최근에는 태양전지를 활용한 비행기가 세계 일주에 나서면서 광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 한편 무선통신용 전자기파인 RF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의 무선 신호를 재활용한다. 이런 무선 신호도 재활용이 가능한가 봅니다. 실제로 2010년 국제가전박람회에서 RCA라는 기업이 와이파이 전파 에너지를 모아서 소형 전자제품을 가동할 수 있는 충전기기를 선보인 바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5%, 이를 고려한다면 RF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가장 간편하게 전기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뼛속까지 문과인 저도 이 글은 결국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글이고 이렇게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는 방법은 광전 효과, 열전 효과, 그리고 이러한 광전 효과, 열전 효과, 앞전 효과, 그리고 RF를 이용한 무선 통신도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제시문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 정도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한 문제의 경우 다시 돌아가서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윗글의 주제, 어차피 제시문 다 읽었어야 하기 때문에 22번 문제도 제시문 다 읽고 풀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주제 묻는 문제 하나만 나왔다면 시간을 아끼는 방식으로 접근했겠지만 결국 23번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굳이 위험률을 높일 필요는 없죠. 따라서 여러분, 읽은 내용을 쭉 기억해 내신다면 당연하게도 주제는 5번 된다는 거, 유형별 원리 및 특징,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이거잖아요. 따라서 정답 5번 된다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23번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시오라고 했으니 RF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하베스팅 제품이 개발되어서 대중에 공개된 적 있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특정한 움직임만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역시 제시문 통해서 확인 가능했고요. 투입된 에너지를 모두 유효한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문의 초반부 통해서 100%의 전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은 앞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 유일하다라고 했는데요. 인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무언가를 활용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앞전 효과에서도 확인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열전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 활용한다라고 했으니 4번 선택지처럼 앞전 효과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중하지 않으면 오답 고르기 십상인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간을 쓰고 정답을 확 맞춰내야 되는 문제라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4에서 25번 넘어가 보죠. 24번 문제, 다음 글이 들어갈 위치. 자, 이런 문제만 우리 다음 글 먼저 읽고 제시문 확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라고 했으니 그대로 일치 문제로 치환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플라멩코를 음반으로 기록할 때 우아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이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무용수가 직접 음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플라멩코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드높이고자 팔 동작인 브라세오, 손 동작인 마노,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잠시 멈춰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는 네즈프랑데 등이 활용되고요. 형식을 철저하게 따르기보다는 기본 동작 기반으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플라멩코를 음반으로 기록할 때 직접 무용수가 음반 작업에 참여하고요. 이러저러한 동작들을 기반으로 즉흥적인 변화를 보인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음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잘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무용수의 동작이 어떻게 음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내용적인 유사성이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건 우리 알고 있으니까 제시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달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보시면요. 고대부터 여러 민족이 각축을 벌여왔던 스페인은 복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문, 종교, 예술, 정치, 사회, 인종 등 모든 부문에서 독특한 정체성 형성했다. 특히 711년부터 이때까지는 이슬람 세력인 이런 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랍 문화가 퍼져나갔는데요. 그 흔적이 당시 아랍 문화의 중심지였던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역에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남아있고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해서 안달루시아 지역을 근원으로 하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인 플라멩코에서는 정서적으로나 음악적으로 그 아랍 문화의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플라멩코의 기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인도의 라자스탄에서 방랑을 시작한 집시들이 플라멩코의 주인공, 이들의 유구한 방랑이 페르시아를 거쳐서 15세기 안달루시아 지방까지 이어지면서 집시들 고유의 음악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며 특유의 예술적 색채를 가진 플라멩코로 발전했다. 플라멩코라는 명칭은 무용수의 손모양이 홍학과의 일종인 플라밍고와 비슷해서 생겨났다는 설과 집시들이 불꽃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이것을 화려한이라는 뜻의 은어로 사용한 것에서 생겨났다는 설이 있는데 후자가 좀 더 유력한 가설로 인정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달락 보시면 플라멩코는 크게 칸테, 바일레, 도케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플라멩코 특유의 박수 소리인 팔마스와 타악기가 출연하기도 한다. 칸테는 플라멩코의 음성적인 표현, 즉 노래를 의미하는데 이 공연 중에는 칸테만으로 구성된 공연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 거친 목소리로 관객의 영혼과 감정을 뒤흔드는 칸테는 플라멩코의 정수라고 볼 수 있고요. 대체로 남자와 여자가 별도의 코러스 없이 앉은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칸테는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여 깔끔하고 단순한 가사를 통해 진심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칸테에 대한 설명. 열정적인 춤인 바일레는 매우 화려해서 플라멩코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다른 것들을 생략한 바일레만으로 전통적인 플라멩코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춤만 추는 경우는 없다라는 건데요. 남자 무용수는 대개 조끼와 바지, 여자 무용수는 원색 계열의 주름이 많은 긴 치마를 입고 다양한 심리 상태를 몸으로 표현. 그 중에서도 음악에 맞춰서 구두로 무대 바닥을 치는 이 사파테아도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와 음악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요. 사파테아도는 세부적으로 앞창을 치는 프란타와 앞코를 치는 것과 뒷굽을 치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다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 그렇죠. 뭔가 무용수들이 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었죠. 따라서 이 지점쯤 읽었을 때 내가 읽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작이 무용수가 직접 음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뒤에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타 연주를 일컫는 도케는 이라고 했으니 이제 무용에서 기타로 넘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24번에서 봤던 다음 글은 라문단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결국 무용과 관련된 얘기는 무용과 관련된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문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타 연주로 일컫는 토케는 본디, 칸테와 바일레를 반주하는 보조적 역할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플라멩코에 사용되는 기타는 클래식 기타에서 출발했지만 토케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일반 클래식 기타와는 재질과 구조에서 차이가 있고요. 옆면과 뒷면은 이러한 나무를 사용했고 빠르고 강한 연주로부터 앞면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앞면, 이것을 앞면 전체에 부착했고,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연주를 위해서 몸통과 줄 사이의 간격 그리고 지판의 너비를 좁게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시문이어서 여러분들의 암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플라멩코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다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옳은 것 골라라. 일치하는 것 그대로 골라보겠습니다. 플라멩코의 토케에 쓰이는 기타는 처음과 다르게 점차 클래식 기타와 유사한 형태, 아니죠. 다른 형태로 변모했다라는 것 마지막 부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옳지 않은 추론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택지 보시면 안달루시아로 유입된 집시들은 불꽃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를 다른 의미로 바꿔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앞을 통해서, 앞제시문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불꽃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이러한 뜻의 은어를 사용한 것에서 생겨났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유력하다라고 했으니 2번 선택지가 제시문과 일치해서 정답 된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제시문과 어느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제시문의 내용이 선택지로 가면서 어떤 표현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표현상의 변화가 어떠한 내용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해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는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넘겨가면서 다 읽어가면서 그리고 낭독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묵독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집중력 있는 독해를 통해서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접근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시면 절대 곤란하고요.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필요한 시간을 충분하게 쓰는 방식의 공부법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 계속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